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8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8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8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교재 1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이 나오죠.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는데요. 부동산의 경매 관련된 법령은 크게 민사집행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법,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형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가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경매, 부동산 경매, 거기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부동산 경매 관련 법제 그럴까요? 부동산 경매 관련 법제가 나오는데 누구를 위한 거냐? 여기 경매 절차가 나옵니다.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 절차. 이 부동산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절차법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민사집행법이 나오는데요. 주로 민사집행법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가 되겠죠. 부동산 경매 절차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사집행법.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는데 크게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경매에 관련된 절차와 그리고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나중에 절차법은 따로 공부하겠는데요. 민사집행법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가 그 용어만 한번 들은 걸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돈 받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겠죠.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그걸 이제 의무경매냐 강제경매냐 이제 받아가지고 그런 합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것이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 경매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판단합니다.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을 판단한다. 경매 개시 결정. 경매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개시 결정과 개시 결정이 이제 끝나면 결정이 되었다. 경매 신청한 것을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였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합니다만은 법원에 있는 사무관은 그 등기관에게 등기수 있는 등기관에게 이게 경매가 들어왔습니다라고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부상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등기부 갑구에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뭐합니까?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됐으니까 매각을 준비하겠죠. 매각 준비 및 이걸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팔 거냐, 경매를 팔 거냐, 매각 준비 및 뭐를 한다? 공고를 합니다. 공고. 어떻게 이제 집행관이 뭐 현황조사서 작성하고 매각 물건 명세 작성하고 또 감정평가사한테 감정 의뢰하고 이런 매각 준비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 끝나면 입찰자가 입찰에 뭐 한다? 참여하겠죠. 입찰 참여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민사집행법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뭡니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선정되겠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는 건 1등입니다. 1등. 응찰인 중에서 입찰인 가운데 1등으로 낙찰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선정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응찰한 사람들은 그날 어떻게 될까요? 매수 신청 보증금 입찰할 때 10% 보증금 넣잖아요. 그거 다 반환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다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날 돌려줍니다. 그날.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한다.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최고가 매수신이 선정됐으면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법원에서 이제 최고가 매수신고인한테 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겠죠.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겠죠. 여러분, 일반 부동산은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법원에서 낙찰받는 것은 잔금만 내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돈 낸 걸 가지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들에게 뭘 할까요? 배당을 실시하겠죠. 돈 받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한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경매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절차, 이런 민사집행법에 의한 이런 경매 신청부터 오늘은 이것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래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돈 낸 걸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마지막 뭐 한다? 배당을 실시한다. 이런 절차가 있어요. 이런 절차. 이거 나중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뭡니까? 경매 절차를 따로 공부할 텐데 오늘 이런 절차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경매 절차 관련 법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으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등기법. 자, 여러분들이 그 경매를 낙찰을 받을 때는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돼 있고 이것이 언제 경매가 신청되었고 여기에는 압류가 뭐가 있고 가압류가 뭐가 있는가 이런 권리를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리 분석. 응?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는요. 3조에는 등기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느냐? 8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총론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학문은요. 총론이 어려워요. 용어도 새롭지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하지요.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매각살의 물건 분석하면 막 흥분됩니다.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흥분시키지 않고 지금 너무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뭐 총론적인 이론적인 강의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렵지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8가지가 있는데요. 소유권. 소유권 이전한다고요. 소유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인데 등기 원인은 매매냐, 교환이냐, 상속이냐, 증여냐, 신탁이냐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등기 원인은. 그 다음에 등기하는 게 소유권이 있고요. 지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권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용익 물권이라고 하죠. 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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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등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 여러분 이 소유권은 나중에 등기부 공부할 때 배우겠는데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소유권은 갑구지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다 어디 들어간다? 을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권리 질권. 나중에 등기부 배울 때 질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권리 질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그리고 임차권. 자,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등기 내용이 몇 가지가 있냐? 8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8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그리고 채권 담보권, 임차권 뭐 이런 권리들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는 등기하는 것이 8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원래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중개업자라고 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은 누가 잘합니까? 권리분석은 누가 잘합니까? 변호사. 그렇죠? 그 다음에 법무사.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들이 좀 잘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권리분석인데,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권리분석에서 법률적인 분석, 법률 분석은 이들이 잘하겠죠. 특히 변호사가 잘하겠죠. 민사집행법.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을 잘 몰라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두 분이고, 이분들은 이제 민법 정도, 뭐 토지 공법 정도는 알겠지만 민사집행법은 좀 약하지요. 공인중개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권리분석은 법률 분석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분석인데, 이런 것들 그러면 권리 분석 중에 법률 분석을 잘한다고 경매를 잘하는 건 아니지요. 그럼 이분들이 뭐 다 돈 벌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 분석에는 법률 분석이 있고,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지역 분석. 어느 지역에다가 투자할까? 그리고 수익 분석. 얼마만큼 이익이 생길까? 그리고 성향 분석. 성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부를 보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를 보고 언제 샀는가, 누구한테 소유권의 권리 변동이 생겼는가, 그 다음에 성별은 남자냐 여자냐, 생년월일, 직업은 알 수 없지만 또 어디에 살고 있느냐, 소유자가 누구냐,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는 누구냐, 누구한테 상속받았느냐, 이렇게 등기부를 보면서 성향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는 크게 법률 분석, 지역 분석, 수익 분석, 성향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법률적인 분석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법률 분석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에 보게 되면요, 공인중개사는 나와 있죠. 자, 15쪽,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권리 분석과 취득을 알선하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이 공인중개사법 14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 신청 및 입찰 신청 대리,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도 하고 입찰 신청 대리는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 등록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해야 되는데 등록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을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만이 공인중개사가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몇 조가 있어요? 제4조. 4조와 10조에 있다고 나와 있죠. 4조가 뭐냐면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경매 업무를 볼 때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시고요. 또 10조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기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만이 공인중개사로서 매수 신청 대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된 게 뭐가 있나요? 형법이네, 형법. 만약에 이게 이제 경매 법원에서 말이죠, 집행관이 경매를 진행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적용합니까? 경매 방해죄를 적용한다고요. 경매 방해죄. 경매를 방해하는 사람들. 거기 나왔죠. 형법은 입찰, 매각기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매가 진행되는 날을 말합니다. 매각기일 날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계 또는 이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7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매를 방해하는 사람은 형법 규정에 의해서 형법 311조가 나온다. 형법 311조. 거기 안 나왔나요? 형법 311조라고 나왔죠? 형법 311조가 제목이 뭐냐면 경매, 입찰의 방해입니다. 형법 315조가 경매, 입찰의 방해가 바로 경매 방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매 업종에서 경매를 방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2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된 법이 말이죠.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된 것이 바로 뭐냐면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입니다. 지금은요, 이 민사집행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전부 다 매수인들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된 법제는 첫 번째 뭐가 나온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민사집행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는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가지고 법률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매수인을 권리를 보호한 법에는 뭐가 있느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기존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매수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다 임차인들을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도 하지만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나중에 이제 그 권리 분석할 때 다시 공부할 텐데요. 그냥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우선 주택 보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만약에 2007년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등기 원인은 매매입니다.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매매. 상속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2007년도에 누군가가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경에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자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거를 3억에 취득했다 가정합시다. 3억에 취득. 그리고 은행에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한 2억 2천. 2억 채권 최고액 1억 8천이라고 합시다. 1억 8천. 원래 원금은 1억 5천만 원을 빌려왔는데 20% 적용하니까 3천만 원이니까 채권 최고액 1억 8천 설정하고 돈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파트를 지금 3억에 샀는데 지금 1억 5천만 원 원금 빌려왔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아파트에 누가 2009년 3월에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여기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3월에. 요 집주인은 누굽니까? 임대인이 되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들어왔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권리 분석할 때 다시 강의하겠는데요. 지금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온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일반적으로 이런 임차인을 후순위 임차인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이 세입자가 들어왔다. 2007년도 2008년 3월달에 들어왔다. 이 사람들을 선순위 임차인 그럽니다. 이때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대항력과 뭐 이런 것 나중에 공부하겠는데요. 우선 오늘은 그냥 들으세요. 아, 이 사람은 근저당권 전에 들어왔다.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권 이후에 임대차 계약으로 들어왔다. 후순위 임차인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임대차 계약을 이 사람이 만약에 1억에 들어왔다. 1억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만약에 이 임대인이 이 은행에서 빌려온 1억 8천에 대해서 매월 이자를 내고 있는데 뭐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자가 연체되게 되면 부득이하게
은행은 뭐 합니까? 경매 신청하겠죠. 그래서 은행이 2014년 8월에 이 은행, 근저당권자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매를 무슨 경매라고 그랬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게 무슨 경매예요? 무슨 경매?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2014년 8월에 경매를 신청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 임차인은 이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임차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다고요. 그러면 이 후순위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이 보증금, 이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 달라고 배당 요구를 했을 겁니다. 법원에다가 나중에 공부하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서는 언제까지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낙찰을 법원에서 이 은행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납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 은행도 채권자가 돈을 받아가겠고, 또 얘도 임대차 계약은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했으니까 배당금 받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배당금을 1억을 받던 8천만 원을 받던 5천만 원을 받던 낙찰자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뭐 합니까? 이제 임차권에 대해서 배당 요구하고 1억을 배당금을 받아가면은 임차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 사람은 뭘로 남느냐? 그냥 점유자로 남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으니까. 배당 요구 받았으니까. 그러면 집을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집을 비워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매수신고인,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위한 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렇게 낙찰자를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점유자는 뭐를 해야 된다? 집을 비우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집을 비우지 않게 되면 나는 낙찰받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낙찰받고 그냥 이 사람이 나가든 안 나가든 인도명령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한테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갑니다. 집 비우라고요. 안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도 안 비우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유자와 최고가 매수신고인 간에 이런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낙찰받으면 이 집을 찾아가서 소유자가 됐던 임차인이 됐던 음료수 사가지고 항상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언제 이사 갈 건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사 비용을 뭐 인간적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인데 1억을 다 법원에서 받아간다면 후퇴하게 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보증금 1억인데 은행이 먼저 선순위권자 은행이 가져가고 이 사람이 배당금을 5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5천만 원 못 받게 됐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 조금 위로하기 위해서 이사비용 정도,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다행인데요. 어느 경우는 말이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게 되면 후순위자가 보증금 1원도 못 받은 깡통 전세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융위기에 작년에 깡통 아파트, 깡통 전세 많이 나왔죠. 지금도 깡통 전세가
많이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이 부족해서요. 특히 여러분 대한민국의 임차인들은요. 부동산 경매 한번 강의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처녀총각들,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총각들 꼭 집업기 전에 이러한 민사집행법, 이 경매 정도 안 하더라도 상식으로 한번 들어두시면 크나큰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매수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낙찰받게 되면은 요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은 집을 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은 그러면 집을 안 비우느냐? 아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살겠다 라고 한다면 선순위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것은 그 선순위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권리 분석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대부분 임차인들이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또한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 법원에서 받았으니까 이사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당연히 인도명령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은 최고가 매수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점유를 풀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위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수인 권리 보호에 관련 법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마지막 17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상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순위 임차인은 상가 건물을 최고가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인데요.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지 않고 그냥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수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